예, 좀 쉬었습니까? 우리 비교정치학 학생들이 5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니까 피곤이 이제 축적된 상태에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 강의를, 특히 이제 어려운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히 오늘은 또 이렇게 선생님이 또 교단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자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좀 더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강의 말미에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알려줄 테니까, 오늘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이 기말고사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그리고 금방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두고 보지 못하고 오늘 강의실에 온 사람만 볼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4일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이제 풍부한 내용을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강의해 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좀 서로 좀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나갑시다.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푸코에 대해서 뭐 간단한 거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보면은 구조주의자들과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나는 진실이 있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구조주의자들에 비해서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후기 구조주의자, 즉 푸코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디스코스, 담론이라는 거죠. 푸코가 얘기한 이 담론이라는 디스코스의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체계에 대해서 묘사하고 정의 내리고 분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디스코스다. 디스코스, 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신문 지상에 나오는 우리 담론이라는 말을 쓰죠. 특히 이제 유식한 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담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담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어떤 그런 농담이라든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보다 어떤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즉 사람, 사물,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지식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정의 내리고, 그리고 분류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디스코스, 담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담론이라는 것이 파워 릴레이션스, 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그 디스코스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인간의 정신의 사물로서는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이 담론은 우리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자체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인간 정신의 산물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 뭐냐? 권력관계라는 거예요. 권력관계. 담론이라는 것은 즉 어떤 권력관계 또는 지식 간의 어떤 그 위계질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태어난 것이다. 근데 그 권력관계는 뭐냐면은 그 담론의 주제에 관련된 어떤 집단 또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과 피지배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담론에 그렇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푸코는 그 담론과 관련해서 에피스테메 즉 인식이라는 그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 담론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인식론적인 그 기반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말이 어려워졌어요. 그죠? 이것은 이 와인을 딱 먹는다. 와인. 근데 우리 이제 보령에 이제 사연포도라고 하는 포도밭이 있어요. 그 와이너리가 있는데 거기 와인 공장도 있어요. 근데 그 와인 공장에 오면은 달달하고 그 아주 그냥 과실주와 같은 것을 고급 와인이라고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인들은 우리가 와인 애호가들이 먹는 그 와인하고 절대로 다릅니다. 그 고급 와인을 즐기는 그 와인 애호가들은 어떤 경우에는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달콤한 그러한 상당히 우리가 보통 사람들로서는 맛보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즐기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특정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술품에 대해서 훈련된 그 안목, 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그림이 일종의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울긋불긋한 하나의 그 장식품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게 작품인지 낙서인지 아무것도 이제 그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큰 가치가 있다, 걸작이다 라고 해서 그 가치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인식의 기반이 바로 에피스테메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푸코는 이 에피스테메가 이 디스코스, 즉 담론이 이루어지는 그 기반을 형성하는 어떤 인식론적 기반이다. 즉 이러한 어떤 권력관계로서 이런 것이 딱 형성이 되면은 그 담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디스코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푸코가 얘기한 그 권력, 그 권력이 뭘까? 권력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지금 우리가 그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권력 관계는 상당히 바뀌었지만은, 즉 18세기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 즉 19세기, 20세기 초에 우리가 봤던 권력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그리고 미래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즉 sovereign power, 어떤 절대주의적인 권력은 뭐냐면 18세기에 있어서 아주 잔인하고 어떤 의식화된 그리고 어떤 상징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권력관계, 이것은 상당히 어떤 그 집단을 어떤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장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절대주의적인 권력이에요. 즉 형벌을 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것. 옛날에
육시, 즉 사람들의 사지를 말에 묶어가지고 그 신체를 아주 찢어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죠. 그것도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그것을 아주 감행을 했던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자는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보여준 거예요. 북한에서 장성철을 잡아서 기관총으로 쏘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절대주의적인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처형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disciplinary power, 즉 훈육적 권력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것은 그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런 절대주의 권력을 그 교체를 한 형태인데 이것은 어떤 감시, 규제, 그리고 서베일런스,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시, 조종 그런 기술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는 형태의 권력입니다. 우리가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파놉티콘은 교도소의 하나의 형태인데 그 오각형으로 된 유리창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 훈육적인 권력을 주장했고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제안했던 사람들은 이런 파놉티콘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육을 시켜서 어떤 사회의 일탈을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인권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 파놉티콘은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바이오 파워예요. 바이오 파워는 생체 권력인데 이것은 어떤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권력 관계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분만 또는 여러 가지 그 자기 후손들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생체적인 어떤 기능 그것을 자꾸 회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여성들이 어떤 가정이라든가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양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권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것들이 간접적으로 어떤 인구 감소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패턴 그런 것의 변화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코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절대 권력 그리고 훈육적인 권력 그리고 바로 생체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권력 관계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권력이 우리의 어떤 디스코스 담론에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실에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제 공감을 했지만 이 문화이론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런 어떤 문화이론가들의 그 저술이라든가 그런 논문들은 일단 그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사실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그 어떤 그 문화이론가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책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교양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논술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할 때 이런 문화이론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섭렵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들 이제 모두 그 준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추천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하면은 마치 그 책을 꼭 사라는, 그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그냥 가급적이면 그 도서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라고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도 나는 이제 그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논문하고 책하고 차이는 뭐냐? 책은 필요 없는 내용도 상당히 거기다 채워 넣어가지고 분량을 크게 만든 것이 책이고, 논문은 필요 없는 군더더기는 빼버리고 알짜배기만 그 주제의식에 아주 초점을 맞춰가지고 쓰는 것이 바로 논문이에요. 장단점이 있는데, 책은 읽기가 쉽고 전후 맥락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를 마스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논문은 군더더기를 다 빼고 알짜배기만 담았기 때문에 어떤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돈 들여서 뭐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그 이저널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파일로 업로드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뭐 해봤자 20페이지니까 시간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논문을 많이 읽어라. 왜냐? 그 논문은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아주 그 논문을 한 편 쓰려면 아주 힘들겠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그리고 군더더기를 빼고, 그리고 그 정선된 내용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아주 노력을 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든 것이 바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번 그 영상 강의이지만 이번 강의로서 문화 이론은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그 이론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비교정치학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그 6월 5일 만나서부터는 몇 강의가 안 되지만 보충 강의를 포함해서 보다 현실적인 어떤 비교정치학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있는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그 강의까지 문화 이론은 마칠 것인가, 여러분들 크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참고 도서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 그 주제에서는 준비를 해주면은 기말고사 보는 데는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점을 얻는 데는 오늘 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푸코는 상당히 어려워요. 푸코는 뭐 역사 인식도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전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력관계, 그런 것도 상당히 독특한 시각으로 설파를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후코는 단지 이제 정치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뭐 윤리학 여러 방면에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관련된 도서를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그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정치는 무엇인가? 그 여러분들 일일이 다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 희소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한 것이라고는 교과서적인 정의를 내렸었어요.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정치가 있죠. 그죠?
그 어떤 경우에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권력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그 힘센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요즘 그 채널 그권을 갖고 있는 것은 주로 누구예요? 우리 꼬마들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고. 이제 가장 그 권력이 없는 게 이제 아빠들. 나와 같은 아빠들인데, 이게 이제 현실사에서 상당히 아주 그 슬픈 일이에요. 과거에는 가부장 사회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이 가장으로서의 존경도 받고 힘을 썼던 그 가부장들이, 그 아빠들이 지금은 가정에게 봉사만 하는 그런 어떤 가련한 존재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정치, 가정 정치에 있어서의 그 변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권력 관계가 있었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숙제하면 맴매했죠. 사람이 회출을 된 겁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그 회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즘 매를 가지지 있지 않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이제 한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와 다른 새로운 어떤 권력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죠. 즉,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 지식을 배우려 하는 사람 관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나 권력 관계가 있고, 권력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정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 정치학 시간에 여기 다시 보면 어떤 정치가 옳고 어떤 정치가 옳지 않느냐라고는 가치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학교에서는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은 주지만, 어떤 그 사회가 나쁘고 어떤 사회가 옳고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배워야죠. 정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설명,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결국 이런 설명, 분석이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학교에서 사회과학을 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줘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비교정치학 시간에 배운 문화 이론을 가지고, 이거 하나의 도구야, 도구.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어떤 우리 가정, 학교, 그죠? 또 우리의 어떤 그 지역, 국가, 그런 사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어떤 그 캐피탈,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의 어떤 그 기준, 이건 처음부터 쭉 일관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고 있는 어떤 그 현장에서 인간이 먼저냐, 시스템이 먼저냐,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서울의 도로가 차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해서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고가도로도 많이 허물어내고, 일단 사람들, 특히 이제 보행자들이 편리한 그런 거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그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특정 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시설을 늘리고 하는
그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에게 상당히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창조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반으로만 이제 그 치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60년대, 70년대에 있어서 어떤 지역 개발, 국토 개발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아직도 그런 도로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치중한 그런 지역 발전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위가 바뀔 것이다. 사람들의 그 이동 공간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고치려고는 그런 발상에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그 고치기 전에 사람들이 습성이 어떻더라.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찾더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 사람들이 어떤 그 취향의 생활을 즐기느냐를 먼저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지역 그 발전 전략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바로 이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말로는 그렇게 해요. 말로는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 그렇게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정치인 중심의 세상이 되는 거죠. 즉 어떤 공급자 위주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 위주라는 것은 사람 중심 속에서도 권력을 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의사결정 과정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그 사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서 사람 중심, 사람이 주가 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어떤 사람 중심으로 되었냐 우리가 그것은 잘 봐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비교정치학 시간에 우리가 가슴속 깊이 담아둬야 할 하나의 지식 이전에 우리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정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원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마르크스가 너무 경제관계에 치중한다. 경제 외적인 그 가치를 추구한다 해갖고 어떤 그 서구 좌파 이론가들이 또 그 새롭게 수정 그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코트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 이론, 그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스템 이런 그 구조가 우선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민속학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상징적 상호주의자 이론들 이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했던 거예요. 즉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가치 판단, 인간의 행동이 우선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고는 어떤 논란의 중간에 바로 보르디에,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보르디에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회를 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보르디에는 사람이 살아갈 때는 하나의 캐피탈, 즉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야. 돈이 있어야 한다. 이코노믹 캐피탈. 좋죠. 이코노믹 캐피탈. 근데 그걸 피지컬 캐피탈로 그것을 범주를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몸이 건강해야 하고 얼굴이 잘생겨야 하고 등치도 좀 커야 하고 근육도 좀 붙고 응? 거기에 돈도 있고 옷 입으면 번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피지컬한 캐피탈이에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소셜 캐피탈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 혼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있어야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아쉬울 때 돈 꿔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런 인맥이 형성이 돼야 한다. 인맥. 그게 바로 소셜 캐피탈이에요. 사회적 자본. 강의 초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이 이제 그 사회적 자본이죠. 대부 영화를 보면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보나세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억나겠죠? 보나세라라고는 그 장의사가 그 골레오네, 돈골레오네 마피아 두목을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대부 영화의 시작 부분이었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딸이 이 백인 남자친구들 2명에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려는 것을 거부하다가 주먹으로 얻어맞아서 얼굴 뼈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미국의 공정한 사회의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그 형벌을 주려고 했는데, 이 백인 청년들이 속한 그 문화, 그 주류 문화권들의 어떤 그 인맥관계에 의해서 형사도, 판사도, 검사도 다 어떤 그 범죄자들 편이 돼서 결국 집행유예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보나세라 장의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 가지고서는 이들을 응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마피아 두목을 찾아온 거예요. 마피아 두목 돈콜레오는 옛날 친구입니다. 이태리에서 살던. 근데 미국으로 이주를 오면서 관계를 끊었어요. 왜? 이 장의사는 성실하게 살면서 미국 사회에 편입되고 딸들 키우며 가족 꾸려가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저 갱들, 마피아하고는 상대 아니야지. 그러면서 돈콜레온의 옛 친구를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그 형사 시스템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저 나쁜 놈들을 응징을 해야 하는데 형사도 판사도 검사도 힘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마피아 두목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소셜 캐피탈이에요. 사회적 자본. 즉 이러한 공적인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보르디에가 얘기한 것은 문화자본이라는 거예요. 문화자본. 그래서 그 문화자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나가기 전에 아비투스라고 하는 개념을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비투스. 아비투스가 뭘까? 여기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Systems of durable, transposable dispositions, structures, predisposed to function as structuring structures. 말이 굉장히 꼬여요. 이렇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여러분들 굿샷을 한번 때려요. 어떤 사람은 공격자는 자기 주먹으로 쳐서 반사적으로 응전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뺨 한 대 맞고 뒤로 물러서서 웃어가면서 왜 때리십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막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소리 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오히려 더 평온해지고 침착해지고 웃음을 띠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그 생체적인 본능 때문에 그렇다? 성격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르제는 그게 바로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아비투스. 즉, 영속적이고 치환이 가능한 성향들의 체계, 구조들을 구조하는, 즉, 실천, 액션을 생성시키고 구조하는 원리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미리 정해진 구조다. 아, 말이 좀 어렵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즉, 행동 방식이야. 한마디로 행동 방식. 행동 방식. 이것이 왜 그 비교정치학에서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를 하냐.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인은 원칙을 지키려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당했다, 입당했다, 탈당했다, 입당했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는 뭐냐? 바로 아비투스예요. 어떤 정치인의 아비투스는 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작은 이익은 버립니다. 양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르디에는 아비투스가 뭐냐?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이럴까 저럴까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니스 선수가 딱 라켓을 들고 딱 섰는데 공이 날라온단 말이야. 어떤 때는 그대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로빙으로 넘기기도 하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 그게 바로 아비투스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의 습성이다, 행동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투스가 집단화했을 때,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행동으로 집합됐을 때 그 사연은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났다 이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어떤 국민들은 보따리싸 갖고 다 도망가. 근데 어떤 국민들은 외국에 살고 있던 국민들이 막 그냥 보따리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 국민은 어떨 것 같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다 나갈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 어떤 사람이 딱 하루면 끝장난다. 하루 끝장나서 어느 나라 이기는데 한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정도로 한국이 위대한데 한국이 위대하다. 무슨 얘기야? 한국인의 아비투스가 단결하고 어떤 국난이 오면은 뭉쳐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아비투스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르제가 얘기한 이런 건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누가 가르친다고 될까? 다음 장을 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캐피탈은 이코노믹 캐피탈. 아까 이제 그걸 좀 확대해서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했죠? 소셜 캐피탈. 아까 보나세라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컬처럴 캐피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빨간 글씨 한번 봅시다. Cultural capital as a dimension of a broad habitus, and therefore as reflecting the social location of its possessor. 그러니까 컬처럴 캐피탈,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물론 본기에 따라서 나는 오페라가 좋아, 나는 뭐 클래식이 좋아, 나는 뭐 어떤 뭐 누구의 뭐 미술품이 좋아하는 그 문화적 산물에 대한 신미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의미의 아비터스, 그 덩어리, 그 집합체가 바로 컬처럴 캐피탈이에요. 문화자본. 지금 미국 이민사회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어느 골목에 가서 푸주간 하나 내고 조그만 가게를 내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다 문을 닫는다고 해요. 유태인도 문을 닫는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안 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을 금방 장악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민사회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주류 사회로 빠르게 접근을 해온 것이 사실 그런 한국인들만의 아비터스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한국인들의 문화자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비교정치학 시간에서 어떤 민주주의는 성공을 하고 어떤 민주주의는 실패를 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민주주의가 성공할까? 즉 문화자본이 풍부한 민주주의가 성공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화자본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을 우리가 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또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갈등들을 조화롭게 해결해 가면서 가는 그러한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때는 실패를 했어요.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죠. 즉 우리가 현대국가 1948년도에 국가 수립이 되고, 그 뒤에 이제 한국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4.19 민주화혁명, 5.16 쿠데타 등등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그 역사적 궤적 자체가 어느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 다 역사 발전, 즉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모두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아픔이라든가 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은연중에 해왔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언론상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후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뉴스 보도도 많이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과 같이 어떤 정부에서의 어떤 그 초동 대처 능력의 어떤 그 부재, 무책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은 받아야죠. 그죠?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그것이 분명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그 긍정적인 새로운 어떤 토대를 찾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문화이론 여기까지 할 겁니다. 문화이론은 오늘 이 강의로 끝을 내고, 여러분들이 6월 5일 날 만날 때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작성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텐데, 내가 이제 두세 가지 주제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문화가 왜 중요하냐? 문화가 왜 중요하냐?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그 인식 능력, 정신작용,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제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르크스라든가 구조주의자들이라든가 그리고 기능주의자들은 시스템이 우선된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다르게 외부 세계에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인간 의지, 특히
특히 창조적인 힘이 우선된다라고는 인간 중심의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마르크스부터 여러분들이 그 막스 베버 또 탈코트 파슨스 뭐 이런 등등 후코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보드에 이런 사람들의 그 이론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런 두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처해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가 뭐가 문제라. 즉 어떤 의사결정 문제가 다르고 저기 문제가 있고 너무 이게 그 개인주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것도 하나의 사회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문화 이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역시 그것도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출제됐을 때는 다양한 문화 이론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유연하게 그것을 활용해서 설명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줄 겁니다.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이 동영상은 변환해서 곧바로 이제 올려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에서 볼 텐데 여러분들 오늘 직접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봐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된 거 다시 한번 양해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른 과목에 열심히 치중하고 그러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6월 5일 날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